서울 종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 건널 목적으로 사람이 다가오자 잠시 멈춥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지 않는 걸 확인하자 다시 움직입니다. 사람이 지금 건너려고 해서 멈춰준 것 같죠?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거나 엑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FSD 기능으로 차량이 스스로 운전한 겁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고 신호를 인식해 교차로를 건너는 건 기본. 사고로 차선을 침범한 채 멈춰선 사고 차량과 출동한 경찰관을 어떻게 피해 지나갈지 지켜봤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속도를 줄이고 경찰차 피해서 다시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중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국내에 도입된 이 기술은 운전자가 앉아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2단계 자율주행 기술에 해당합니다. 인공지능 AI와 외부에 장착된 카메라 8대가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판단하는데 미국산 테슬라 일부 차량에 적용됩니다. 때때로 길을 잘못 뜨는 실수도 있지만 이 기능을 경험한 운전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이제 FSD가 없는 차를 못 타게 했어요. 그 정도로 운전 피로도를 많이 줄였으니까. 미국 GM도 운전대에 손을 떼고 주행할 수 있는 슈퍼크루즈 기능을 지난달 국내 판매 차량에 적용했습니다. 현대차는 테슬라와 같은 단계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2027년부터 양산차에 적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최근 자율주행 기술을 총괄하는 본부 사장이 사임한 데 이어 정의선 회장도 기술 개발이 늦은 편이라며 테슬라 등과의 격차를 인정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많이 개발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FSD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걸 AI로 해서 자율주행을 해야 되지 않나. 최첨단 기술 도입이 연구 개발과 규제 개선을 끌어내는 자극제가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외국 업체들이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경제부 홍영재 기자에게 궁금한 점들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원래 이 자율주행차가 핸들을 안 잡고 운전을 하면 경고음이 막 울리지 않나요? 네, 국내 안전 기준을 보면 그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사용할 때 운전자가 30초 넘게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경고 신호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신호가 울린 뒤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자율주행 기능을 중단하도록 하고요. 하지만 제가 탑승한 테슬라는 운전대를 거의 1시간 가까이 잡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게 테슬라에서는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한미 FTA 때문입니다. 미국 안전 기준을 통과한 미국산 자동차는 우리나라 안전 기준도 통과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 자율주행차 기준에 운전대 경고 신호 내용이 없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미국산 자동차만 가능한 조항인 만큼 이번에 테슬라도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차량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자율주행 기능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우리 국토교통부는 제도에 공백이 있다고 보고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이게 과연 진짜 안전할지 우려가 들긴 하는데 그럼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네, 테슬라는 이 자율주행 기능을 감독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율주행 5단계 중 운전 보조 장치에 해당하는 2단계로 인증받았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켰더라도 운전자의 실시간 감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경고 신호는 없어도 운전자가 앞을 보고 있지 않으면 내부 카메라로 시선 등을 인식해 주의하라 같은 경고 문구를 화면에 띄웁니다. 이를 여러 차례 무시하면 FSD 기능이 해제되고 아예 일정 기간 사용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륜화 개념이 아직 운행은 사람이 시스템은 보조한다는 것이다 보니 사고 최종 책임도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가 집니다. 술을 먹고 자율주행에 의존해도 이 또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자율주행 업계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한미 FTA는 미국 안전기능을 충족한 차량은 제조사별로 연간 5만 대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최근 한미 무역협상 합의로 이 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대량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비한 국내 자율주행차 업계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해 보입니다. 네, 일단 기술 발전이 중요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홍 기자. 이야, FSD 감독형에서는 따로 차간거리 조절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스무스. 날 것 그대로의 라이브 토크쇼 이슈박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인데 네. 혹시 인터넷에 영상 보셨어요? 네, 아주 재밌던데요. 막 재밌죠? 핸들 안 잡아도 되고 네. 페달에도 발 안 얹어도 되고 뭔가 기사가 운전해주는 차에 탄 듯한 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굉장히 신기하고 꼭 타보고 싶은데 구매 의사 있으십니까? 조금 더 안정화되면 저는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고는 싶은데 말 그대로 진짜 안전한가라는 문제 때문에 네. 조금 고민도 되고 우리나라 차를 좀 기다려볼까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게 궁금한데 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이항구 박사님 그리고 정진택 자동차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 기자님. 예. 저 장 기자님이 이 테슬라 FSD 타신 거 봤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못 타봤거든요. 예. 너무 궁금해요. 어떻든가요? 탈만 하든가요? 네, 일단 생각보다 운전을 상당히 잘합니다. 거의 한 3년 차, 5년 차 정도의 운전 실력 정도. 오. 네, 그래서 제가 개입하지 않아도 네. 저보다도 더 뭐 잘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운전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테슬라 FSD는 카메라 8개를 보면서 운전하니까 이론상 더 운전을 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서 뒤에도 보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두리번두리번 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게 미국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네. 자율주행일 텐데 미국은 좀 뭔가 바둑판 같은 길이 많은데 네.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 도로 컨디션이. 네. 그래서 뭐 불법 주차도 있고 사실. 맞죠. 좀 배달하시는 네. 분들도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네. 나타날 때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운전을 잘하던지 좀 네. 경험해 보시니까 아 이거 좀 사람보다 낫다 싶은 거 아니면 아 진짜 안 되겠더라 싶은 거 하나씩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좀 단련돼 가지고 온 친구답게 미국 교통 환경에 좀 적합한 그런 행동들은 잘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비보호 좌회전 그러면은 일반 운전자분들도 조금 좀 겁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맞아요. 미국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이 되게 일상이거든요. 네. 근데 비보호 좌회전 일단 상당히 잘합니다. 웬만한 숙련된 운전자보다도 비보호 좌회전 같은 거는 되게 과감하게 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근데 이제 하나 좀 우리나라에는 과속 방지턱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죠. 그렇죠. 예, 과속 방지턱에서 또 이렇게 높은 과속 방지턱은 우리가 알아서 좀 더 속도를 좀 많이 줄이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이 친구는 과속 방지턱을 그냥 기호로만 인식을 해서 높은 과속 방지턱이건 낮은 과속 방지턱이건 네. 아니면 과속 방지턱 무늬만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 네네. 여기서 다 동일한 속도를 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분노의 질주처럼 그냥 가버리는 건가요? 아니, 네. 가다가 속도를 줄이긴 줄여요. 아, 근데 많이 줄이질 않아서 이 테슬라 이 차 자체가 승차감이 아주 좋은 차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좀 통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더 바란다면은 과속 방지턱의 높이까지 인식을 해서 좀 높은 과속 방지턱에서 좀 많이 줄이고 네네. 예, 낮은 과속 방지턱에서는 좀 덜 줄이고 이게 육안으로는 우리가 좀 구분이 되는데 이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좀 인식을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놀라시던데요. 차 천장이랑 만나서 인사하실까 봐. 네, 그래서 저는 과속 방지턱 딱 다 오면은 예, 그러면은 조금 긴장하셨겠어요. 긴장하고 네네네. 약간 몸에 좀 힘을 주게 되더라고요.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K 말씀이십니다. 과속 방지턱의 어떤 위험이다. 아, 그렇죠. 아니 제가 이 장 기자님 탄 영상 봤더니 네. 의외로 저는 이거 운전 초보자들이 타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운전 초보자들은 타면 안 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을 이제 면허증을 딱 따면은 네. 운전 연습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운전 숙달이 돼야 되는데 네. 처음부터 FSD 맛을 들이면은 계속 FSD에 운전하다가 보면은 운전 실력이 안 늘면서 네, 무사고 3년, 5년, 10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네. 그래서 너무 초보 운전자분들이 FSD의 편리함에 빠지다 보면은 운전 실력 늘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운전을 좀 하시다가 그래야지 이제 좀 감독도 할 수 있고 그쵸. 또 이 테슬라한테 명령도 내릴 수 있고 뭐 이러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진짜 아주 그 자동차가 FSD에서 한계를 느낄 때는 직접 운전하셔야 됩니다. 네네. 이게 잘 안 되거나 그럴 맞아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를 개입을 위해서 해야죠. 너무 초보 운전자분들은 FSD를 조금 삼가하시고, 예, 그리고 조금 이제 운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 좀 쓰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기자님은 이렇게 체험을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저희는 아직 FSD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 맞아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죠. 이 박사님, 이 FSD 기술
기술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지금 그러니까 레벨 2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실질적으로는 레벨 3죠. 레벨 2는 뭐고 3는 뭔가요? 레벨 2는 이제는 발이 떨어지는 거고, 네. 레벨 3는 이제 운전을 하는데도 운전 때문에 손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벨 3라고 그러고, 이제 레벨 4는 이제 눈이 떨어지고. 네. 아예 앞을 주시 안 해도 그렇죠. 되는 수준. 그게 이제 아예 운전자가 없이 혼자 가는 게 레벨 4인 거잖아요. 운전자석에는 앉아야 됩니다. 앉긴 앉아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레벨 2라고 하는데 레벨 3 정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특히 제가 또 우리 장 기자님도 그렇고 이 다른 분들이 이 FSD 타는 거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장면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제 골목 주행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 이때는 왜안 갑자기 가지? 사람이 나타났네요. 갑자기 차가 안 솔직히 가요. 가기 되는데 사람이 차에 탈 때까지 기다렸구나. 네, 그리고 요것도 보면 이제 여기 부산이거든요. 네. 이게 사람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차가 혼자 운전을 하잖아요. 네네. 요것도 신기한데 이게 굉장히 지금 골목길에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가 여기는 완전 교차로 같은 곳인데 네, 가다가 멈춰섰어요. 사람을 보고서. 맞아요. 그랬더니 인사를 꾸벅하고 지나가는 모습.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분도 고마웠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 박사님 미국에서 운전해 보면 미국은 사람이 먼저다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쓰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가 미국에서 오다 보니까 약간 미국 운전 매너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이 FSD가 많이 퍼진다면 이런 매너를 갖춘 운전은 좀 순기능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그 매너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네. 그렇게 가르쳤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간섭을 안 하니까 서로 그냥 편한 대로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전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오른쪽에 다니면은 왼쪽이고 왼쪽에 다니면 오른쪽이 되는데 그걸 바꿔놔갖고 굉장히 혼란이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우리는 엉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풀어진 겁니다 지금. 그렇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안전이나 매너 쪽에서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FSD가 이제 11월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반기면서도 아니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뭔가 우리 법규 때문에 FSD 못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빗장이 좀 풀린 걸까요? 네, 그러니까 그 한미 협정이 지금은 뭐 이번에 통상 협상 때문에 없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도 뭐 몇천 대는 들어오겠지만 이번에 이제 그걸 올렸죠. 5만 대까지는 미국산은 이제 들어옵니다. 연간 5만 네, 대가요. 그런데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이거 5만 대 이하는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네. 뭐 중국산이지만 대부분이 중국산이죠 지금 테슬라는. 테슬라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모델 Y는 네. 지금 뭐 레벨 3, 레벨 2죠. 그러니까 레벨 2가 들어오지만 레벨 3가 되고 있고 네. 그렇더라도 뭐 5만 대가 되려면은 한참 아직 남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규제 없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FTA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FTA 조항이 미국 안전 기준을 만족한 미국산 차는 연 5만 대까지 들어오죠. 들어올 수 있다. 이게 국내 안전 기준 인증을 면제받는 그렇죠. 조항이라는 건데 네네. 이렇게 되면 뭔가 약간 좀 이 법을 사이사이 피해서 들어온 건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올렸다는 게 그 규제를 네. 풀었거든요. 5만 대로. 그러니까 대수를 더 늘렸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 몇천 대밖에 안 됐던 거를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5만 대까지는 우리가 허용을 해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밀고 들어온 거죠. 밀고 들어온 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밀고 들어왔다. 네, 약간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들어온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이 뭐 어쨌든 놀랍다라는 평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야, 이거 현대차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따라가지? 뭐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자, 미국 테슬라 자율주행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율주행 수준은 어느 정도 있지? 제가 직접 취재했던 게 있습니다.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 계속 해보시죠.
자율주행에는 핵심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차량 제조사, 초고속 통신망, 그리고 CRTS라고 센서가 달려있는 도로라거나 스마트 신호등 이런 도로 인프라스트럭처거든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일단 현대차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스타트업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제 이렇게 전국이 커버리지에 들어오는 나라도 드물어요. 도로 인프라 같은 거는 우리나라 마음만 먹으면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 한국, 과연 자율주행 분야 성적이 뛰어나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할 수 있을 법한 IT 강국 5개국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꼴등이었습니다. 네, 이 박사님.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저런 수준인데 미국산 차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밀고 들어왔잖아요. 자율주행 되는 게. 그래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캐딜락도 이것도 미국산인데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을 시작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미국산 차에게 이 자율주행 시장을 다 먹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크루즈는 GM의 이제 하나의 브랜드거든요. 네, 캐딜락 브랜드죠. 네. 그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루즈 하면은 뭐 레벨 2죠. 발이 떨어지는 거, 발만 떨어지고 이제 손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크루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레벨 2에서 네.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뛰어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그 동안에는 미국으로부터도 꽤 많이 배웠으니까요. 아니 근데 사실 그래도 우리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네. 근데 냉정하게 우리 장 기자님께 여쭐게요. 네. 현대차 연구원들이 사실 이거 FSD 체험하고 나서 나 밤잠 설쳤다라는 반응을 네. 인터넷에도 올린 게 또 화제기도 했죠. 네네네. 어느 정도의 기술력인지 그리고 우리 현대차 이 자율주행은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건지 좀 냉정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도 되게 애국심이 아주 두터운 사람인데 네. 자율주행에서는 안타깝게도 현대자동차가 좀 많이 좀 노력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FSD가 이렇게 빨리 들어올지 몰랐다라고 해서 논란은 이런 거 넘어서 빨리 좀 이제 좀 법도 좀 따라줘야 되고 현대자동차도 빨리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현대자동차가 사실 몇 년 동안 많이 헤맸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테슬라처럼 그 E2E 방식으로 그러니까 비전 센서 카메라만 가지고 인식을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으로 테슬라는 오래전부터 2010년대부터 그걸 설계를 해서 2010년대 말에 2020년 넘어가면서부터 카메라 8개를 다 차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차를 팔아왔었잖아요. 네. 그랬죠. 계속 데이터 수집을 해서 이제 2022년, 2023년도부터 미국에서 이제 시범 자율주행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2019년, 28년 이때부터 준비해가지고 2025년 이때 완숙한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있는 자율주행까지 이렇게 되는데 한 5, 6년 정도는 충분히 걸렸다고 보거든요. 경험치가 붙었죠. 네, 근데 현대자동차는 이 라이다 센서 그리고 뭐 세부 뭐 정밀지도 뭐 이런 걸 하면서 또 개발을 또 몇 년 동안 하다가 그 회사가 갑자기 또 뭐 좀 사라진 사건도 있었고. 그 협력업체가 사라져버렸다. 협력업체가 이제 없어진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헤매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몇 년 잃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테슬라와 비슷한 방식으로 E2E 방식으로 하는 거를 지금 계속 추진 중인데 그 E2E라는 건 약간 눈치껏 계속 학습하는 기능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이제 딥러닝을 거죠? 통해서 계속 차가 알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습하는 거. 그러니까 예전 롤 방식이라 그러는 거는 제어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요로 피해가고 이런 것도 이제 계획된 자율주행하는 방식 쪽으로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요거보다는 이제 지금 테슬라가 하는 방식은 딥러닝 방식. 네, 예, 운전 잘하는 걸 몇 개 보여주면은 그것처럼 그냥 따라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대자동차도 가닥을 잡고 준비 중인데 벌써 한 시기로 보면 한 4, 5년은 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 지금 또 이제 사실 살짝 어려운 게 나왔는데 선영 앵커가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기가 공부해서 스스로 푸는 거고 현대차를 비롯한 다른 여타 브랜드는 미리 사람이 입력해놓은 명령대로 움직이고 근데 테슬라 이거 방식 좋은 거 아는데 이거 따라가려면 말씀하셨듯이 테슬라는 전 세계에 차를 팔면서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지금 10년째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차 차를 많이 팔긴 하지만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 수집을 안 하고 있죠. 지금 현대차에 카메라 몇 개 있습니까? 뭐 어라운드 뷰 같은 거 있는 차는 한 카메라 4개 있고 뭐 이런데 그 카메라는 사실 그냥
요 주행 보조를 위한 간이 카메라지 데이터 수집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차에는 데이터 수집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뭐 현대자동차에서 데이터 수집용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차들이 데이터 수집 뭐 하고는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는 일반 고객들한테 파는 차에도 다 카메라 8개를 맞아요. 붙여서 그걸 다 데이터 수집을 하잖아요. 네네. 그걸 가지고 딥러닝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딥러닝을 한 3, 4년 정도 한 다음에 이제 시장에다가 시범 주행용으로 FSD가 이제 될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네. 그 3, 4년 동안 모아서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현대자동차는 이거 언제 하느냐라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박사님, 지금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렇게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사실 뭐 현대차가 못해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이 촘촘한 규제망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흥선대원군 쇄국 정책하다가 이번에도 고립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정책이 테슬라 같은 차를 만들기에 좀 부족한 판면이 있습니까? 그 내년부터는 충남에서 네. 그 SDV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 우리나라 차도요? 네, 이제 내년에는 이제 우리도 SDV를 시작을 해서 27년에는 이제 레벨 4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그때 가봐야는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그 SDV가 과연 언제 나올지 그걸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 스마트폰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삼성이 그 당시에 옴니아 완전 무참히 깨졌었는데 네. 이번에 그래도 삼성은 결국 갤럭시 신화를 써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현대차가 뭔가 위기를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풀이도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먼저 하면은 또 따라하죠, 금세. 베스트 팔로워. 예, 패스트 팔로워. 네. 그렇지만 이제 패스트 뭐 팔로워를 넘어서서 뭐 프로바이더로 가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우리도 그쪽에서 나오면은 무엇을 동원하든지 중국과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또 중국 걸 들여오든지 해가지고 앞서 나가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을 깔아줘야 되는 거죠. 그 판이라는 건 정책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러한 그 규제를 언제 빨리 푸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아, 알겠습니다. 자, 정 기자님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테슬라는 올해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량 압도적인 1위입니다, 지금. 네네. 앞으로 이 FSD가 더 많은 차량에 적용이 되면 한국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을까요? 뭔가 중국 차보다 테슬라가 더 많이 네. 팔리는 현상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에도 안 좋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하여튼 FSD는 진짜 월등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테슬라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진짜로. 아, 진짜? 네, 진짜로 많아질 건데 이제 테슬라가 지금 FSD가 되는 차는 1억 원이 다 넘거든요. 뭐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짜리 차를 사서 거기다가 1,000만 원짜리 FSD를 소프트웨어를 깔아야지 이제 FSD가 되는데 네.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아무나 사지는 못하죠. 1억 넘는 차만 되니까. 지금은요. 네. 지금은 테슬라 우리나라에 15만 대 정도 팔려 있는데 그 중에 2,600대만 요 FSD를 깔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1.7% 정도만 FSD가 가능한데 이게 계속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면 희망, 뭐 소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테슬라가 대부분인데, 그 싸잖아요, 그건. 예, 그거는 뭐 6천만 원, 뭐 5천만 원, 뭐 이렇게도 네.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가격이 괜찮은 그 테슬라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까지도 이 FSD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확 열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요게 쉽지 않다는 얘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만든 차기 때문에 네. FTA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FSD를 깔더라도 모든 기능이 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FSD 소프트웨어를 깔아도 네. 기능은 다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